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선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시간쯤 전에 끝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기소한 뒤에는 5년 10개월 만의 일인데요. 양동훈 기자가 오늘 선고 결과 설명해 줄까요? 네, 오늘 선고 공판을 받은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고요. 또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고요. 이외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그리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이러한 선고 결과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현직 의원 가운데 의원직 상실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 마치고 나온 나 의원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이 인정되고 최 의원을 막아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2차례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의해서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인 성격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우선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원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빚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역시도 기소됐는데요. 이 재판도 같은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네, 당시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도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받아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직 의원으로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과 그리고 당직자 등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검찰의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의원들에 대한 면책 판결이라며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모두 공식 반응은 정리 중입니다. 지도부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자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동행한 주진우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난 것 자체는 아쉽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 법원이 질타해줬다며 더 나아가 검찰의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징역형이라는 검찰의 구형 자체가 무리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는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사건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도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 설치와 위성정당 신설 등 잘못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봤을지 잠시 뒤 입장 발표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범보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를 자제할지 지켜보겠다고 대장동 사건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당혹감과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판결 직후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새기자 오늘 판결은 국회 유죄를 선고한 거다. 이 정도 구두 논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선고 1시간 전쯤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인사들이 폭력을 정치적 신념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해왔던 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박범계 의원 등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또 곧 구형이 내려지는 만큼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해당 의원들이 국회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는데도 면책됐다며 1심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사고는 항해 책임자의 과실로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에 입항한 사고 여객선은 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목포 사막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여객선 지금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이곳 이 선체에 대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 사고가 났던 선체 모습이 보일 텐데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앞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심하게 망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건 물론이고요. 군데군데 구멍이 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상선수라고 불리는 앞부분은 아예 위로 말려서 올라간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체 맨 앞쪽을 보면 지금 나뭇가지가 이 선체에 꽂혀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배 옆으로도요, 심하게 쓸린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선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해 기록 장치와 자동 항법 장치, CCTV 영상을 회수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해경 수사 과정에서는 항해 책임자의 과실이 드러났는데요. 사고 당시 40대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봤다는 진술을 해경이 확보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는 방향 전환이 늦게 됐다, 방향 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여러 무인도 사이에 비좁은 수로인 만큼 항해사가 직접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인데요. 항해 책임자의 딴짓에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다가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조타실에 같이 있던 항해 책임자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향후 이들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이나요? 네, 현재 항해 책임자와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현재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는 구속영장이 이들에 대해서 신청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이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실제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실제로 뉴스를 봤는지 등을 파악해서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여객선의 선장도 현재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선장이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고 해역이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제실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은 당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추가 조사를 통해 선장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사막부두에서 YTN 나윤호입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1심 선고된 것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본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지금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민주당도 여당답게 잘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포항제철소 외부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셔 쓰러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심정지를 일으키는 등 중태에 빠졌고 나머지 4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 나라를 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에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언론 기고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이집트 국영 최대 일간지인 알-아흐람의 이 대통령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 이집트가 대륙과 문화, 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역사를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줄 원동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 1995년 양국 수교는 협력을 통해 혁신하고 공동 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현재 지어진 우리 기업 공장과 우리가 설립한 이집트 기술대학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이 앞으로 더 넓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문화,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2030년까지 세계 30위권 국가가 되겠다는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구체적인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 둘째 날인 오늘 압델 파타 LCC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5차 일정을 소화합니다.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경제, 문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회담 결과물을 담은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카이로 대학교로 넘어가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중동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집트 현지 동포, 우리 기업 현지 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끝으로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반 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조금 전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유죄가 나왔지만 국회법 위반 부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먼저 지난 2019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4월의 영상입니다.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은 정면 충돌했고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쇠질의 때인 빠루가 등장하는가 하면 6시간 동안 감금됐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의원들에게 선고된 벌금 가운데 국회법 위반 부분은 500만 원 이하여서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모두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나경원 의원의 오늘 말 들어보시죠. 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도 있으실까요? 조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에서 전원 의원직에 유지되는 형이 1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굉장히 지금 좋은 소식을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긴장감이 많았어요. 예. 저희 동료 의원들도 이게 지금 오늘의 이 선고를 통해서 검찰 구형과 좀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6분이나 지금 해당돼 있고 5분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판단 내린 걸 좀 살펴보면요. 이 수개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걸 했지만 명백히 정치적인 한 거였다 또는 정치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이제 의원직 상실인데 오늘 보통 이제 특히 우리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나오고 송원수 원내대표도 15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를 얻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굉장히 저는 안도하는 결과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100석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현재 107석인데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형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됐으면은 정치적으로 큰 어떤 타격을 받았겠죠. 정말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묘한 지점에서 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원 유죄가 선고되긴 했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발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다만 이제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적 성격을 참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유죄가 판결난 거라서 네. 그 유죄 판결의 엄중함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게 법정이 아닌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그 엄청난 그 중형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죄 판결의 그 무게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 소감을 말하는 데에서 그런 그 유죄 판결에 대한 뭐 반성이나 뭐 사과 이런 거는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민주당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뻔뻔하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항소가 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라는 그 폭로도 나왔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그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국회에서의 그 회의에서의 회의 방해라든지 폭력 같은 걸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막말 고성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근절하는 계기로 이번에 여야가 같이 좀 삼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적합한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모든 탓을 민주당으로 탓을 돌리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여야 모두 잘 지키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판결 1심이긴 하지만 의원들의 정치적 진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선 구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누구를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재보고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바랄 유권자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굉장히 어렵겠죠. 또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략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오늘 어쨌든 의원직 상실령은 면하게 나왔으니까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데, 또 사실 5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험이 많습니다. 정치적 경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를 지금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데, 만약 오늘 좀 중형이 나온다거나 실형이 나왔다면 큰 타격을 입었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로 향하는 길목에서 좀 고비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 넘어가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는 뭐 또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또 체포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안정되게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 그런 볼성사나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사실상 민주당 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법사위라든지 과방위에 있는 데서 쇼처국감, 조롱국감이란 말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사실 다른 상임위에 있는 국감들을 다 망쳤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저희 당을 탓하기보다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사위나 과방위, 상임위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건 민주당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마냥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비판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그런 것이, 박범계, 박주민 의원도 지금 비슷한 재판을 받고 있고 곧 결심 공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2012년도에 그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 기소가 된 의원들은 다 자유한국당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폭행만 관련된 것만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2019년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그 국회법을 위반한 그 자유한국당 당시에 그 의원들만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 다 그냥 그 통으로 한 100여 명을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막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돼서는 다 벌금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선고도 그 이상으로 뭐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덧붙여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 선진화법은 그 회의 같은 거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하라라는 거잖아요. 폭력과 물리적으로 막지 마라. 동물국회를 막자. 동물국회를 막자. 뭐 이런 취지인데 오늘 분명히 그거와 관련된 유죄 선고가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2천만 원, 400만 원 이게 작은 사실 선고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이런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아직 항소나 뭐 상고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그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그 중요한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 보여질까에 대한 그 문제 지적을 좀 이제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의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 친한계 의원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사과 반성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입법 의회 폭주 이거에 대한 저항과 뭐 항명에 대한 뭐 정당성의 명분을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발언을 보면 정말 이염수를 막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나 뭐 부정선거 주장하면 어떠냐. 우리한테 표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기꾼이면 어떠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그 발언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그 발언하는 분이 그 위원장을 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 주장과 관련해서 암세포도 세포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아질 수 있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뭐 극우 딱지를 자꾸 붙이는데요 민주당이 저는 민주당이 그 말 할 자격이 있나 공격하고 싶어요. 앞서 나경원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면 전광훈 목사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다 포괄해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이준석 대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제 부정선거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교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보수의 이제 사실 굉장한 그 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뭐 암도 세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이상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재판 과정에서 더욱 뒤숭숭해진 국민의힘 외연 확장은 물론 내부 결속에도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장관이 뭐 조자룡처럼 지금 단기 필마로 이 상황을 주도하는 데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밀어주고 한덩어리가 되어버렸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네,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결속도 해야 되고 외연 확장도 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조차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우리 나경원 의원님의 말씀을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이게 극우 딱지를 붙인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는 사실상 극우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당은 지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한다든지 또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세력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보수의 가치는 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헌법의 가치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보수에서 헌법을 위배한 그런 부분을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쪽하고 연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신중해야 되고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항소 포기 사건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그걸 이슈화시키고 또 국민 정서를 바로 또 자극을 했죠. 또 민주당의 아픈 곳을 많이 찔렀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론스타 사태까지 이었지 않습니까? 론스타 부분은 우리가 국민 혈세 4천억을 아끼는 그 계기가 사실상 그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특히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 숟가락 얹는다는 그 논쟁에 이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민주당의 실착을 바로 짚고 저희가 미래로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착에만 기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실착만 기대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중도를 내다보고 국민을 내다보는 과거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금 가장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빨리 이런 방향 전환을 좀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론스타 소송 승소라는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정치권은 이게 누구의 공인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론스타에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소송 완승 결과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건 새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발표하자 당시 론스타 취소 소송을 결정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민주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했죠. 이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왜 그리 삐딱한가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그제 새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했던 김민석 총리 오늘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아주 잘했다고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정성호 장관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 조금 낮춘 모습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공은 0입니까?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그 열망을 응원으로 느끼면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저의 공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뜬금없이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서 새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론스타 사건 승소를 두고 정치권이 모두 내덕이라면서 공치사하기 바쁜 모습 사실 보기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요. 김민석 총리도 한동훈 전 대표 참 잘했다. 만나면 그렇게 칭찬해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조금 낮췄습니다. 네.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원래 그 청구 금액이 6조 3천억이었어요. 그게 이제 10년의 소송을 거쳐서 2022년도에 3천억으로 중재 판정이 난 거고 이번에 그거를 0원으로 만든 완전히 승소한 그런 쾌거를 이룬 것인데 역대 몇 개 정부들이 이제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부 당국자들의 그런 헌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뭐 변호사, 수행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그 헌신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서로 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네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표현들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약간 꼬인 측면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모두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그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서로 그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도 한동훈 전 대표 칭찬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대표 왕자병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어떤 그 개인의 감정이 많이 묻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다 인정하고 상대당이 인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당의 함께 구성원으로 있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이 정부를 견제하고 그죠? 우리가 미래를 제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지금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대장동 이슈를 끌고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 이번에 론스타 이런 좋은 소식도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의 통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 이렇게 억지로 폄훼하는 이런 듯한 표현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대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전원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 당내 엇박자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먼저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의는 없었다. 이 뒷감당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당내 불협화음이 표출된 걸까요? 원내대표로서 전체 전국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관리하고 법안이라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좀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법사위에서 뭐 고소 고발 관련해서는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어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저녁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돌발 상황이다, 뒷감당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뭐 특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의원 개인 차원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이제 다른 그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같이 이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큰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로 이제 고발을 한 것인데 그런 검찰의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은 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는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외교 순방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순방의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고발건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순방이나 이런 뉴스들을 좀 잠식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했다고 보고요. 대통령 선방 성과를 이제 빛을 발하게 하지 말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정도라고 봅니다. 입장을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한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한 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 씌우려는 만행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해서 판결의 핵심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으로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철우 검사장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걸로 지목이 됐는데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저는 아주 잘한 인사라고 봅니다. 예.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이 항소 재검토에 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노만석 대행과 함께. 그건 이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보훈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입니다. 네, 어제 인사에서 가장 주목됐던 곳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인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철우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이 인사는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서를 건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7,800억이라는 그 돈이 470억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은 악덕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항소 포기를 주도했던,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이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오히려 그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항소 포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장들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성호 장관은 그게 집단 항명이라기보다는 나름은 또 의견 제시를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대통령이 출국해서 돌아오고 나면은 이 부분을 이제 결정 짓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행동대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 박철우 지검장, 신임지검장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 조직을 더 이상 이렇게 정부에 한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앞에 내세우는 그런 역할로 박철우 지검장을 내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보훈성 인사이자 행동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한 거다 이런 판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항소 포기가 외압이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수사 외압은 없다라는 게,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은 없었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그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그 포기의 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검사에서 지검장들이 집단 반발을 한 거잖아요. 집단 항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그 행동, 집단 항명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그 민간업자들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사견으로는 왜 그 항소를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나 이런 생각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지적한 핵심은 뭐냐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2차 수사팀이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윤석열의 정치검찰들로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조작 수사에 터잡은 조작 기소를 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 수사를 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돼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여야가 이런 걸 진실 규명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그 미양소 결정 그것이 그 대검 예규의 기준에 적합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적합한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장관은 뭐 기소도 잘 됐고 재판도 잘 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지목하고 있죠. 그 실제 외압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명백하게 있었죠.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고 말을 했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만석 전 권한대행이 본인이 그런 이야기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말이죠. 용산과 법무부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진수 차관에게 연락받았을 때 항소 포기에 대한 것이었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그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실제 외압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국정조사로 부족하면 특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명백하게 이 외압에서 밝히는 것이 국민을 향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난 검찰 인사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정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지난 9월에 이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김 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청구를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어제 졸다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누워서 재판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두운 색 코트 안에 경량 패딩 조끼를 걸쳐 입은 김건희 씨,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묶었던 2달 전과 달리 이번엔 길게 푼 모습이었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김 씨가 졸기 시작하자 변호인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침대형 휠체어를 들여 누운 상태로 재판 상황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관계자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김승현 한화회장 재판을 예로 들었는데요. 2012년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번째 구속됐던 김 회장. 이듬해인 2013년에 이렇게 호흡기 호스를 꽂고 간이 침대에 누운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재판부는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법정과 연결된 대기실에 앉거나 누운 상태로 재판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네, 법정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어제 2달 만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호소해서 어제 간이 침대에 눕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고도의 그 연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절도범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뇌물 수수 등을 해서 국정농단의 아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국정농단의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도 대단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내년 초에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기간도 남지 않아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또 만약에 보석이 허가된다라고 하면 나가서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수행했던 그런 행정관 등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그리고 보석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일단 김건희 여사의 공적 마인드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방어권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의 방어권이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또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신문까지 했는데도 결과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약에 보석이 안 된다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보는 것으로 되지 않겠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재판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령을 피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난 1심 선고 공판 결과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송원석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우선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또 국회법 위반의 경우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에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과 보좌진은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사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점이 인정됐고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해서 범행을 분담해 수행했다며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인 성격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다음 달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두 번째로 대면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죠? 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다음 달 4일과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7일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이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조율된 건데요. 특검 측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들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 초 구치소를 통해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다음 달 4일 조사에서는 서희건설 측이 건넨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 청탁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음 소환 때는 누락된 부분을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특검이 최근에 인지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내가 건넨 로저 비비의 가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특검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어제 김진우 씨는 법정에서 김건희 씨 청탁 관련 증거를 없앤 사실을 시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특검은 이 같은 상황이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져도 피의자들에게 법에 의해 용인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를 국가 시스템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사법 절차 내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고가식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로봇계 사업과 서성빈 씨와 함께 문제가 된 로봇을 출판 기념회 등에서 홍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돼
도주극을 벌였던 이기훈 부회장과 관련해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회사 사장과 대부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증인신문에서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는데요.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는데 비상계엄 당일 전화해서 방첩사에 정보를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통화에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를 지원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여러 지휘관과 통화한 윤 전 대통령보다 한 통화를 받은 자신의 기억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신임 간부들은 내일 첫 정식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추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인사가 전부 난 건 아니죠? 네, 어제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뒤 사표를 낸 박재혁 수원지검장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에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 등 정치권과 얽힌 중요 사건이 있는 건 물론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설치도 예정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내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인사로 인해 비게 된 자리들이 있죠. 특히 어제 인사로 법무연 수원에 있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오면서 법무연 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여럿 비게 됐는데요. 통상 법무연 수원은 한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 좌천성 인사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인사의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하죠. 네, 새로 임명된 고위 간부들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이 가운데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인데요.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재검토를 지휘한 대검찰청의 보고 개통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제는 박 검사장 스스로가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항소 포기가 옳은 결정이었고 외압은 없었다는 법무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사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인사, 보은성 인사라는 혹평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법사위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정치권과 검찰이 대놓고 반목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까지도 생겼는데요. 다만 검사장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조직의 안정에 주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후속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안팎으로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배관 청소를 하던 노동자 6명이 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3명이 심정지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포항제철소 외부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마셔 쓰러졌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6명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1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1명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들은 포항성모병원과 3명 기독병원, 설림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동자 3명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의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에서는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사건을 제외하고 올해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원인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한 상황인데요. 정웅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사고 원인이 조금 황당합니다. 항해사가 배를 몰다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딴짓을 했다는 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고 해난 사고 자체는 참으로 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 있었을 거라 예측을 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뭘 봤길래 이렇게 집중을 못했던 걸까요?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 인터뷰 끝나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 휴대폰을 봤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럼 어떤 내용을 봤을까? 뭐 간단한 문자라든가 카톡은 아닐 것이다. 좀 깊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수동으로 운항해야 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 조종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우리 항해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장비입니다만은 이것을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협수로고 또 조류가 심하고 이런 위험 구역을 갈 때는 역시 그 항해사들이 감시하고 직접 수동으로 하고 해야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가도 고속도로 처음 데서는 자동 항법으로 가다가 병목 현상이라든가 복잡한 데 가면 수동 모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네, 사고가 난 곳이 물길이 굉장히 좁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항법을 신뢰할 수 없다면은 원래대로라면 좀 수동으로 몰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죠. 네, 근데 휴대전화 보면서 운전하는 거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위험한 상황인 거는 분명한 거죠. 위험하죠. 물론 그 자동차하고 다소 비교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배라는 그 항체가 그 좁은 곳을 갔을 때 자동차처럼 급하게 그런 일은 없지만은 대신 한번 잘못되면 박차가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세고 그리고 수로가 좁은 데서 갔을 때는 고도의 그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방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당시에 근데 조타실에 선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이 선장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에 말했다시피 항해사가 딴짓을 했다, 선장이 그 위험한 구에서 항교에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 이렇게 얼토당토한 사고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편적이라고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 보편적이진 않을 수 있는 상황. 해경이 지금 한국인 항해 책임자 그리고 조타수인 인도네시아인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앞서서 지금 어떤 점을 가장 수사를 한다면 먼저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배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드러났다시피 선장을 포함한 승조원들의 근무 태세가 어땠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도 물론 그런 승조원들 그 근무 태세도 중요하지만은 항해와 관련한 장비, 자동 항법 장치라든가, 혹은 타기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이런 항법 장치들은 문제가 없었던가. 왜냐하면 잠시 이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섬에다가 올라갈 정도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건데 예. 그냥 그것마저도 단계가 정상인데 그랬다면 그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고가 속보로 좀 전해졌을 때 전 국민이 가슴이 좀 철렁했었습니다. 11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난 지점이 세월호 참사 위치와 좀 가까웠나요? 바로 그 진도수로입니다. 물론 그 위치는 똑같은 위치가 아니지만 예. 같은 수로예요. 그 수로가 우리 그 일반 배를 모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수로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습수를 항해를 할 때는 함장, 선장 전부 다 올라와 있고 비상 발전기도 예비로 준비하고 필요하면 긴급 앵커를 놓을 수 있는 준비하고 이런 모든 준비들이 다 돼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선장의 제 위치에 없었다. 예. 또 그러니까 항해사 감독 기능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자체 문제부터 장비 문제까지 다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좀 더 필요하다면 배가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갈 때까지 예. 외부에서 관련되는 기관들은 뭐 했는가 하는 문제가 또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 항해 관제토에 있는 진도 VTS라든가 해경 상황실든가 이런 데서는 이 배가 움직인 걸 전혀 감지를 못했는가, 감지를 하고도 제대로 공고를 못했는가, 이런 문제도 분명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운철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어드는가 싶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 15개 자치구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3주 연속 축소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 오르며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습니다. 송파구가 0.53%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가 0.43%, 용산구가 0.38% 오르는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15개 자치구 상승폭이 모두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단지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0.11%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는데요. 성남 분당구가 0.47%, 용인 수지구가 0.42% 오르며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방 아파트값도 0.02%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0.15% 오르며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는데요. 다만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8% 상승하며 상승폭이 전주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전원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긴 했는데 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이제 범죄가 특수무기 집행 방해하고 이제 국회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범죄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더군다나 물론 일반적인 감금과는 좀 다르지만 이제 최입의 당시에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벌금형이 나오지 않고 이제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검찰 자체의 구형이 워낙 이제 실형으로 높았죠. 구형이 되기 때문에
뭐 과연 오늘 선거 어떻게 날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라 할지라도 또 이제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거 자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죄인들의 범죄 행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대치를 많이 했었고 네. 또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력 충돌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상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형을 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느냐. 예. 이제 그래서 아마 벌금형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형이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이제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라고 밝혔나요? 이제 법원은 이걸 이제 일단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예. 첫째가 이제 판사가 판시한 이유를 보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이제 국민의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뭐 선거법과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거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의 어떤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6년 흘렀잖아요. 네.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6년 지나면서 사실은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네. 지자체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에서 이제 이분들이 다 당선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을 해준 거 아니냐. 전에 이런 국회법이랄지 특수공무집행 방해했던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재판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2,400만 원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형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2천만 원과 400만 원이 이제 별도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이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이제 자격 상실되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국회 선진화법도 보면 국회법 위반이 됐을 때 5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자격이 상실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으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범죄하고 같이 재판을 받을 때는 이걸 나누어서 선고도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네. 아니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되지 왜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국회법을 나눠서 선고했을까? 예. 근데 전에도 아마 판사분들도 그런 걸 모르고 함께 선고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저렇게 표로 나누어서 그렇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항소심에서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랄지 공직선거법 자체는 어떤 피선거권 자격과 관한 거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때는 이제 나누어서 선고하도록 돼 있죠. 네. 지금 앞서서 그래픽 보여드렸지만 이제 형법도 지금 벌금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국회법보다는 좀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근데 형법에서도 의원직 상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 형사 범죄에서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는데 피선거권이 5년, 10년 자격권 상실되는 건 없어요. 예. 단지 현직의 직위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형법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 2천만 원. 예. 그리고 이제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500만 원 이상이면 뭐 국회직 유지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겠지만 그래서 아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절충형으로 선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원이 절충형으로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검찰의 구형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뭐 6명인데 그저 이철규 의원만 구형을 벌금형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명 정도가 500만 원 이상 국회법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아버리면 5명이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실될 수 있죠. 대법원까지 가면. 그럼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한 107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5명 저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잃은 그런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호원 곧 있으면 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럼 100명 이하로 사실은 국회의원 수가 개헌 저지선이 적어질 수 있죠.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위기는 일단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6년 전에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민주당 측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랄지 뭐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 그 공수처를 설립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공직선거법 중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뭐 단점이 있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소수 정당하고 같이 민주당이 같이 합쳐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완전 반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저지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의석수에서 워낙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아마 간사인가 뭐 사보임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맡게 되면 사실은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최이배 의원을 의원실에서 이제 못 나오도록 감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처럼 뭐 정개특위랄지 사개특위 회의 시 자체를 사실은 물리력으로서 이제 막은 거죠. 회의를 못 하도록. 예, 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결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장 6년 7개월을 끌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습니다.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날의 한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한 국내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었다. 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법 독재로부터 사법 체계를 지켜내려는 야당의 저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이 조금 전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은 충주시 휴게소에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을 체포해서 지금 특검 사무실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도주를 해서 추적 중이던 이 주가 조작 공범에 대해서 휴게소에서 체포를 했다는 김건희 특검의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빠루 사건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빠루를 자신이 먼저 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온 걸 자신이 뺏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판결 오늘 빠루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빠루 자체가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민주당이 그 빠루를 이용한 거고 그 빠루를 나경원 의원이 쳐들은 것 자체는 이것은 민주당이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빠루 자체를 가지고 실질은 어떤 유해를 가한다랄지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들어만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빠루 하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이 사건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적인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지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화화해서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수공무침해방해라는 것이 어떤 위험한 물건을 하는 경우랄지 여러 명이 같이 해서 공무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빠루를 들든지 여러 명이 의원 여러 명이 공무 방해를 하면 그건 특수공무침해 방해돼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는 거의 똑같은 건데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 방해하는 데는 거의 쓰이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이번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사건을 좀 정리를 했었지만 6년 만에 나온 선고라서 이게 좀 선고가 1심인데 많이 늦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서 첫 적용 사례라서 늦은 걸까요? 일단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피고인이 많죠. 국회의원만 해도 6명이고 또 보좌진까지 합치면 굉장히 인원수가 많고 거기에다가 또 국민의힘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한 10명 있잖아요. 그럼 한 3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재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별로 증거 동의 여부랄지 그다음에 증인이 나오면 또 다 신문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를 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관련된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인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피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 등 10여 명인데 정확한 혐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국회 선진화법과 상관이 없어요. 공동 상해, 공동 폭행 이 정도고 거의 몸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형 정도 나올 건데 벌금형도 굉장히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과 관련돼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선진화법 시행 후에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앞으로 지금 이 판결이 좀 기준이 될까요? 사례가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어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저항이었느냐, 부당한 저지였느냐 이제 그런 부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면책특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민주국가 때문에 의석수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몸싸움 그런 건데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파렴치하던가 아니면 그 물리력 행사가 굉장히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람이 다치겠다랄지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정치적 동기하고 상관이 없죠. 그건 엄벌해야겠죠.
근데 당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몸싸움에 있어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첫 기준점은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다음 주 이 시간이죠. 27일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구속영장 청구된 후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지금 추경호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내란, 비상계엄이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부터 통화를 하고 그다음 비상총회 장소 자체를 국회 그다음에 당사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사 바꿨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표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기 어떤 독립적인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 자체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건 특검에서 못 밝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미리 얘기 못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 국회 표결을 통과되지 않도록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걸 노골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과연 특검에서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국회의원의 어떤 표결의 자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논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쉽게 영장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강선 변호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현재 1, 2, 3단 조립 모두 완료되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2년 반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발사 어떤 점이 다른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 조립까지 마친 누리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2년 반이라는 공백을 뚫고 네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오는 27일 새벽 1시 4분 즈음으로 밤하늘이 무대가 된 건 처음입니다. 야간 발사를 하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가 오로라 관측이라 태양빛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적도를 통과하는 순간 그 지역의 태양 시각이 오후 12시 40분이 되도록 궤도를 설정하고 이걸 역산하면 새벽 1시라는 발사 시각이 나옵니다. 누리호는 1.5톤까지 위성을 실을 수 있지만 지난 3차 때는 3분의 1인 500kg 정도만 탑재했습니다. 이번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하나가 500kg이 넘고 큐브 위성 12개를 더하면 총 중량이 1톤에 가깝습니다. 위성이 무거워지면서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까지 따로 실어야 합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인데 여기에 국내 기업이 만든 우주 제약과 의학, 우주 쓰레기 폐기 위성들이 실립니다.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지상 설비, 발사대 설비의 고압 배관이 좀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리 및 점검 작업을 10월 말까지 수행을 해서 현재는 발사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누리호는 발사 이틀 전인 25일 거대한 운반 차량인 트랜스포터에 실려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월드파크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13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회전 목마 등 대형 설치물이 마련됐고 매일 5차례 눈이 흩날리는 연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아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에서 PV5가 세계 올해 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로서도 최초 수상으로 심사위원단 26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약 9,200포기를 지원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과 적십자 봉사단 등 110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근 뒤 전국 2,30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김장김치 지원을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면서 상생 중심의 금융기관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물러나고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내일도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평년 수준이지만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침 공기는 차갑겠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2도, 부산은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 중서부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